오늘 248페이지 지금 오늘 저기 멸치부터 하자 했지. 멸치부터 기억나죠? 멸치를 해부를 해봤대요. 참 되게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멸치를 이거 어떻게 해부를 하지? 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거든. 멸치를 물에 불렸대. 이게 무슨 멸치냐면 저기 가족끼리 동해안 쪽에 놀러 갔다가 이제 그 저기 뭐 강릉이나 속초나 그쪽에 수산시장 가가지고 건어물 매장 가서 산 그 멸치 그거야 그거. 그 건어물 들어있는 멸치를 어떻게 했다? 물에 불려서 물에 불리면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 살아있을 때 그 조직 정도를 좀 나타낼 수 있을까 싶어서 물에 불려 본 거겠지? 그래 놓고 나서 뭘 해봤다고요? 그래 놓고 나서 두 번째 거 해부칼로 멸치의 몸통을 가로로 길게 나누고 식도와 연결된 위를 찾아서 분리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이 위를 찾아서 분리를 하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하는 얘기고요. 자, 아무튼 그 위를 찾아서 분리했다고 돼 있어. 위를 찾아서. 위가 뭐야? 소화기관이잖아요. 소화기관이니까 이 멸치가 죽은 지는 좀 됐지만 이 멸치가 무엇을 먹었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멸치보다 하위 영양 단계 어떤 녀석을 멸치가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우리 지난 시간에 먹이 피라미드 막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생태계. 자, 한번 했더니 검은색을 띠는 내장 기관을 걷어내면 타원형의 위를 탈 수가 있는데 위를 반으로 잘라서 윗속의 내용물을 꺼내 윗속의 내용물 꺼내서 받침 유리에 올려놓고 스포이드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에 했더니 결과 봐봐 멸치 윗속에서 뭐가 발견됐대요? 플랑크톤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작은 생물이라는 얘기지. 작은 생물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랑크톤을 멸치가 먹을 거고 멸치는 또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겠지. 그지? 그중에 우리도 껴있지? 멸치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응? 안 좋아한다고? 나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먹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 응? 자, 아무튼 마른 멸치를 물에 불리는 까닭은 관찰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고요. 멸치의 영양 단계 멸치는 멸치의 윗속에서 발견된 생물 플랑크톤류보다는 상위 영양 단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식물 플랑크톤 멸치 상어 상어가 찌질하게 멸치를 먹을까? 뭐 거기서 먹어야지 뭐. 그지? 상어 그 다음에 플랑크톤 멸치 고등어 상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점점 다양하게 갈 수도 있어. 그죠? 지금 똑같이 마지막이 상어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되면 상어가 2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면 3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계속 차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위 영양 단계에 해당한다는 건 알겠지만 얼마나 위에 해당하는지는 과정에 따라 다 다르게 되겠지. 자, 그 정도 해놓고 봅시다. 5조 페이지 문제.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이 멸치의 위 속을 관찰한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멸치의 위 속에서 플랑크톤을 관찰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실험을 통해 멸치가 생산자가 아니라 무슨 자? 소비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여기서 생산자는 아마도 플랑크톤 중에 식물성 플랑크톤 그게 생산자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냐면 멸치는 멸치의 위 속에서 발견되는 생물보다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다. 오케이. 멸치의 먹이 관계를 통해 해양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유추할 수가 있겠지. 그지? 2번만 X고 답은 O, X, O, O가 됩니다. 2번. 상어, 멸치, 고등어, 식물성 플랑크톤. 상어, 멸치, 고등어, 식물성 플랑크톤. 이것들의 영양 단계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당연히 얘가 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멸치가 나가 되겠고 고등어가 다가 되겠고 상어가 라가 되겠지. 제일 위에 있는 그치? 자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가가 식물 플랑크톤 나가 멸치 그다음에 다가 고등어 나가 상어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3번에 나온 이 그림 해석해 볼까요? 이 3번 속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먹이 사슬이야 먹이 그물이야? 먹이 그물이야.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먹이 그물이고요.
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뭐할수록 복잡할수록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지? 자, 동물 플랑크톤은 생산자이다? 아니야. 식물 플랑크톤이 생산자야. 생산자라는 말이 붙으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세 글자? 광합성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 고래는 최상위 영양 단계다 일 줄 알았는데 아니지. 그지? 응? 맞아요? 아닌데 맞네. 화살표를 이상하게 놨네. 지금 나도 보면서 아니 그 참치가 고래를 먹어 했더니 반대로 화살표 반대로 돼 있지? 니은 맞는 말이고요. 고등어는 1차 소비자이자 2차 소비자이다. 맞아요? 일단 1차 소비자가 되는 경우는 식물 플랑크톤을 직접 먹으면, 그지? 근데 동물 플랑크톤을 먹으면 2차 소비자가 되는 거니까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선생님 숙제를 해보라고 했는데 해왔어? 응? 지난번에 몇 개만 풀고 몇 개는 안 풀었죠, 그죠? 응? 250페이지 보세요. 250페이지 우리가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풀었지? 안 풀었어? 근데 왜 풀려있지? 왜 다른 반에서 풀었나 보다. 자, 딴 거 필요 없고 우리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1번에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이다. 애벌레는 생산자이다. 아니야. 애벌레가 광합성을 해? 아무리 애벌레가 초록색으로 보이더라도 광합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꿩은 1차 소비자이면서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됩니까? 나뭇잎을 뜯어먹으면 1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애벌레를 잡아먹으면 2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거미를 잡아먹으면 3차 소비자가 되는 거네. 맞는 말이네요. 그지? 이 생태계에서 개구리가 사라지면 뱀도 사라질까요? 자, 뱀이 개구리만 먹는 거? 아니니까 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2번도 그림 애매하게 놨어. 괜히 오른쪽 위로 쫙 올라간다고처럼 해놓고 지금 상어 쪽으로 화살표가 다 몰려들고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 오케이.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이다 오케이. 참치는 최상위라기보다는 상어가 최상위가 되겠지. 그 다음에 오징어는 2차 소비자이면서 3차 소비자가 된다 오케이. 답은 3번이고 고등어는 플랑크톤과 멸치를 모두 먹이로 한다. 쌤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 오, 고등어가 플랑크톤도 먹는구나. 응? 그럼 고등어를 먹은 우리는 몇 차 소비자? 플랑크톤, 고등어, 나 2차 소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플랑크톤이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한다면. 자, 3번. 고등어가 식물 플랑크톤도 먹는다는 거를 선생님도 이거 보고 알아가지고 그렇구나. 자, 3번. 해양 생태계 먹이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기억 맞았지? 앞에서 있던 실험이니까 이제 선생님 점프해버린 거야. 멸치는 생산자이다. 틀렸고요. 멸치가 동물 플랑크톤보다 상위 영양 단계를 해야 되니까 답은 기억이 되겠네. 4번. 그림은 어떤 안정한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모두 소비자이다. 맞습니까? 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동하는 에너지 양은 기억이 니은보다 적다. 무조건 앞쪽이 많아. 기억이 제일 많고 니은이 적고 디귿은 더 적어. 알겠지? 유동 에너지 양은 늘 감소한다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하나 더 있었지. 효율은 높아진다 그랬지. 효율. 그지? 뭐 100만 분의 1000 그러면 1%도 안 되지만 1000분의 10 그럼 1%. 어? 그죠? 10이 5가 되면 50% 이런 식으로 양은 줄지만 효율은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니은 틀린 말이고요. 이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생산자부터 시작하는 게 보이니까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엽록체에서 뭔가 영양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 그지?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5번은 넘어가겠고요. 5번 답 2번이고 좀 전에 말한 게 6번 문제죠. 개체수, 에너지량 써있는데 이거 문제도 냈었잖아. 그지? 개체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많아진다. 그냥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여우가 잡아먹어. 여우를 호랑이가 잡아먹는데 호랑이가 제일 많아.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 아무튼 기억 틀린 거고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고 해야겠고 답은 디귿이죠.
생물량도 이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를 띱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냅두고 9번 두 생태계에서 가는 먹이 사슬, 물론 쥐가 두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냥 쥐라고 치면 거의 먹이 사슬이 되겠고 오른쪽은 먹이 그물이 되는 거니까 수리부엉이는 모두 최종 소비자에 해당한다. 이 그림상에서 그지? 가에서 나로 할 때 생태계 평형이 가보다 나에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맞지? 환경 변화로 메뚜기가 사라지면 가와 나에서 모두 수리부엉이가 사라집니까? 나에서는 사라질 이유는 없겠죠. 그죠? 정답은 기억 니은. 그 다음 페이지 10번. 요것도 쌤 문제 냈잖아. 응? 안정된 생태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그림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밑에 건 줄고 위에 거 늘겠지, 그지? 그러다가 또 이제 여차여차 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잖아. 이후에 바로 요 직후에 쌤 말했듯이 생산자 수는 감소할 겁니다. 왜? 얘네들이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2차 소비자 수도 늘어나겠지. 왜? 먹게 많아졌으니까. 정답은 2번. 자, 그다음에 쌤 12번도 문제 냈었죠? 그지? 그림 똑같은 그림. 이 지역은 풀사슴 늑대로 먹이 관계가 이루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늑대 사냥과 관련이 없어요? 늑대 사냥 때문에 사슴 개체수가 늘어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뭐 늑대 개체수가 줄었다고 초원이 줄었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영향이 있긴 있는 거지. 디귿 20년대 이후에 1920년대 이후에 여기 잘 보면 1920년 정도에서 사슴의 개체수가 최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 줄고 있어요. 이유는 초원이 작살이 난 거지. 사슴이 하도 많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야. 답은 기억이 됩니다. 13번 답은 2번이고요. 1등급 도전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사람이 감자를 식량으로 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뭐 1800년대 아일랜드 얘기했었지? 아일랜드는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뭐 감자가 싹 흉년이 들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굶어 죽었다 막 그 얘기했잖아. 그게 이제 유전자의 다양성이 깨져버리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였고 바나나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지, 그지? 자, 아무튼 나는 같은 양의 감자로 돼지를 키워서 돼지고기를 식량으로 하게 되면 에너지 피라미드가 나왔어. 사람이 한 단계 더 올라갔네.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그지? 가와 나에서 최종 소비자는 모두 사람. 맞고 나에서 돼지보다 사람이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그건 아니지. 그지? 나보다 가에서 같은 양의 감자로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다? 그럴 거예요. 왜냐면 감자가 가진 에너지가 제일 많잖아, 지금 여기서는. 근데 굳이 우리가 돼지를 키우고 그 돼지를 먹는 이유는 뭐야? 요놈의 입맛 때문인 거잖아. 그지? 응? 단백질 섭취를 하기 위해서. 응?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2번.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거다. 안정된 줄 거봐. 그 뭐 하나가 멸종했다고 해서 다른 게 바로 연달아 멸종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얘기야. 그지? 풀과 열매는 생산자가 됩니다. 식물이니까. 그 다음에 이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는 매와 올빼미이다. 맞습니까? 네. 매하고 올빼미는 그 위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먹이 사슬이 동시에 연결됐다. 오케이. 그래서 먹이 그물이라고 부른다는 점. 리을. 급격한 환경 변화로 메뚜기가 사라지면 두 종 이상의 생물이 사라질까요? 메뚜기가 없어지면 메뚜기만 먹고 사는 애가 누가 있어? 생쥐. 그지? 밖에 없네? 메뚜기만 먹는 애가 생쥐밖에 없잖아. 그지? 청설모 열매도 먹고 참새도 열매 먹고 근데 생쥐만 메뚜기 먹고 있잖아. 그럼 뭐 하나 정도 되겠지. 하나 정도. 이 그림상으로. 정답은 니은 디귿. 13번. 어느 하천 생태계에 나일 농어가 도입되기 전 나일 농어에다가 써 외래종이라고 쓰세요. 외래종. 지난번에 외래종 얘기 몇 개 했죠? 뭐 붉은 귀거북, 베스, 블루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뉴트리아, 그지? 황소개구리가 원래 좀 옛날부터 유명했고 여기 나와 있는 나일 농어도 우리나라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일 농어가 도입되기 전과 도입된 후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하고 나하고 어떤 게 더 안정된 생태계야? 지금 가에는 나일 농어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도입되기 전인 거야. 나일 동어가 도입됐더니 어떻게 돼버렸어? 생태계가 되게 단순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분명히 나일 동어를 도입을 해와서 풀어놨을 텐데 부작용이 더 커진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 대부분 외래종이 이렇다 그랬죠. 자, 기억 틀렸고 하천 생태계에 나일 동어가 도입된 후에 생물종이 오히려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죠? 지금 딱 봐도 그림상에서 없어진 게 몇 개 되지? 저 왼쪽에 있던 물고기들 몇 개 사라졌고 가운데 있던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많이 사라졌네. 그지? 정답은 디귿. 왜냐면 나일 동어 위에 없잖아. 살펴봐. 있긴 있지. 뭐 있을까요? 인간. 그러니까 얘가 많이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 베스하고 블루길이 이제 막 문제가 막 되기 시작하게 드러나던 시기였거든. 90년대. 그러다가 막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막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강에 제일 많은 물고기 두 종이 돼버렸어. 베스하고 블루길이. 그래서 그냥 사람이 그냥 낚시해서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낚시해서 잡는다고 개체수가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베스 낚시, 막 민물 낚시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뭐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낚시 좋아하는 사람. 없지. 내 나이에 좋아할 리가 없지. 나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스 낚시 많이 가더라고요. 자, 답은 3번의 디귿이고요. 4번 인공 하천과 자연형 하천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자연 하천이 아니라 자연형 하천인 거지. 기억 맞았고 하천의 자정 능력은 가보다 나가 더 뛰어납니다. 당연히 자연형이 더 뛰어나죠. 근데 인공 하천들은 일부러 이렇게 막 수심을 얕게 하거나 해가지고 물보라 일으켜가지고 수질을 좀 좋게 하는 데는 되게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생태 동료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어. 그러다가 조금 수심이 좀 깊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하천의 형태를 나에서 가로 바꾸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답은 기억.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 파트였고요. 이제 254페이지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로 가보도록 합시다. 좀 전까지 생태계였다면 이제 뭐냐면 지구 환경 변화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변화가 뭐에 영향을 준다고?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기후변화야. 이건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각종 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 봤을 법한 내용입니다. 일단 거기 핵심 집기에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이라고 써있어. 아는 거 한번 얘기해볼까?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더워지는 거, 평균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거. 왜 높아진다고? 너 때문에. 그치? 응? 이때. 응? 니들이 하도 처묵처묵하고 보일러 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차 끌고 다니고. 사실은 요새는 지구온난화라는 말 잘 안 쓰고 주로 뭐 쓴다 그랬죠?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 많이 쓴다고. 공식적으로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그 기후협회 같은 데에서 국제 뭐 기후변화 협약 이런 데에서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안 쓴 지가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기후위기 이런 말 들어봤지? 자, 아무튼 뭐 원인 다양하지만 지구 내적인 원인도 있고 지구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지구 내적인 요인 중에서 인간의 영향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미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과의 관계. 자, 선생님 지금 말하는 용어들 들어본 적 있나? 잘 떠올려봐. 현서풍, 무역풍 들어봤지?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들어봤어? 멕시코 만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지? 이런 것들이 쌤이 지금 대기대순환에 등장하는 바람 이름하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근처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해류들 몇 개 얘기했는데 멕시코 만류 빼고 들어본 적 있단 말이지. 해류가 생기는 이유는 바람 때문이야. 그리고 바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람이 대기대순환이 되겠고요. 수그리고 넌 앞에 뭐 수업 있어? 네. 조금 더 늦었네. 마지막 뭔데요? 3시간
자,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앞에 한 20분 정도 빠진 거는 원래는 안 보잖아. 본다고 생각 안 볼 거잖아. 그치? 본다고 생각 안 보잖아. 어? 뭐 허영이 뭐야 이거? 어? 흰머리야. 알고 있었어? 가끔 하나씩 나는구나. 아, 근데 이건 선생님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가끔씩 하나씩 있었는데 그 상태로 오래 가다가 이제 나이가 이제 선생님 나이 정도 되니까 이제 진짜 흰머리가 슬슬 나기 시작했어. 수염 절반 하죠. 그래가지고 수염을 한번 요새 밀어봤거든. 여기 올 때는 어떻게 공교롭게 타이밍이 계속 한 2, 3일 정도 여기가 길러진 상태인데 한번 싹 밀었더니 확실히 전번보다 하더만. 예. 그래 빨리. 맞지? 근데 이렇게 드시면 더 나오지? 이렇게. 자,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서풍, 무역풍 이런 얘기 할 거라고요. 그리고 해류들도 얘기할 거고 사막화 같은 경우도 기후가 극단적으로 변하면서 너무 건조한 지역이 생겨버리면 지금 254쪽이야. 건조한 곳이 생겨버리면 사막 지역이 점점 넓어진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사막의 이미지를 한번 교정을 해봅시다. 지수야, 사막하면 떠오르는 그 풍경 한번 떠올려봐. 한번 말로 한번 얘기해줘봐. 네 머릿속에 있는 그 사막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풍경. 모래 언덕이마. 선인장. 오케이. 선인장 정도 뭐 괜찮은 거야. 응?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야. 선인장도 있고, 응? 꽃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모래 언덕 같은 사막은 전 세계 사막의 한 30%가 채 안 됩니다. 응? 그러면 원래 과학에서 말하는 사막은 뭐냐면 그 황무지, 미국 서부 같은데 붉은 흙들이 덮여 있고 바위가 막 듬성듬성 있고 그래. 지금 지수 말대로 선인장 중간중간 하나씩 있고 그지? 그런 게 대부분의 사막이라고. 중국에도 있잖아. 가끔 중국 영화에 보면 막 칼 타고 날아다니고 막. 난 요새 잘 모르지. 선생님 때는 중국 영화가 조금 붐을 일으킬 홍콩 영화, 중국 영화 이런 게 붐을 일으키던 시기라서 그때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무협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람이 칼 타고 날아다니는 말이 되냐? 대나무 위에서 싸우고 대나무 희망이 하나도 없어. 막 사람들이 날아다녀. 말이 돼? 막 이러고 이러고 날아가요 막. 응? 막 손에서 막 이렇게 막 퓨 하고 날아가고 막 손이 총이야? 응? 근데 그거 보고 재밌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그 붉은색 중국에 있는 황토사막 이게 전 세계 사막의 3분의 2가 넘는단 말이야. 그것도 머릿속에 떠올리라고요. 그런 게 사막화가 되는 거고 우리 봄에 황사가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할 때 저기 사막에서 날아오는 중국 쪽에 있는 사막에서 날아오는 게 그 모래가루가 아니잖아. 그지? 황토 입자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떠올리면 됩니다. 사막화라는 말 썼을 때 알겠지? 경작지가 점점점 황폐화되면서 식물도 잘 못 자라게 되고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들어봤을 법한 단어 한 개 또 소개를 해드리면 엘니뇨, 라니냐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엘니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지구 환경 변화에 언급돼서 같이 나온다고. 자 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단어 기후변화라고 했으니까 기후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 뭐 있어? 날씨. 날씨는 weather. 기후는 이렇게 되겠지? 그죠? 우리 지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위에 게 아래 거와의 차이가 뭐야? 장기적인 대기의 상태를 클라이메이트라고 합니다. 그죠? 응? 장기적인 대기의 상태. 오랫동안 평균 낸 거. 이 동네는 그냥 날씨가 좀 건조한 편이야. 저 동네는 원래 비가 많이 오는 동네야. 이거는 기후를 얘기하는 거야. 성북구에 어저께 비 왔어. 이거 날씨지? 응? 성북구에 올 가을에 유난히 가물어. 이거 날씨야 거의. 근데 이제 그게 몇 년씩 데이터가 최소 30년 이상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이제 기후 쪽에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후에다가는 오늘 기후가 너무 추워. 말이 되는 소리 말이 이상하지. 그지?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이거 맞잖아. 응? 우리나라는 여름에 무지하게 무더운 날씨를 나타내는 이상한 그 대륙성 기후야 이런 말 쓰잖아. 그지? 대륙성 기후야, 해양성 기후야. 자 거기 볼게. 일정 지역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기후가 변하는 거를 기후변화라고 한다. 되게 무책임하죠?
기후 변화가 뭐야? 기후가 변하는 거. 짜증나지 않냐? 응? 짜장면이 뭐야? 짜장으로 만든 면. 뭐한 짓거리야 이게. 그지? 자, 기후 변화의 원인 줄거볼게요. 여기에 설명할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지구 내적인 원인과 지구 외적인 원인으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구 내적 원인에 뭐뭐 써있니? 화산 분출로 인한 대기 투과율 변화라고 써 있어, 그지? 화산이 격렬하게 폭발하게 되면 그 분출물들이 가끔씩 대기권 중에, 여기 봐,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 그 위에 성층권이라고 있잖아. 성층권까지 뿜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 화산재 같은 거 폭발이 워낙 격렬하면 지상 10km 이상 올라가면 성층권까지 가니까, 응? 조금 규모가 되는 일본 후지산 같은 경우도 폭발하면은 뭐 좀 격렬하게 켜지면 성층권까지 뿜어낼 만한 정도의 사이즈야. 산 높이가 일단 한 4,000m까지 되니까, 응? 거기서 뿜어져서 10km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성층권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층권은 대기가 안정한 층이라서, 무슨 층?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야.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안 일어나. 거기에 화산재를 확 뿜으면 이게 돌고 확산 같은 게 안 일어나서 그냥 정체돼 있어.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가라앉아 떨어질 때까지 수개월 동안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럼 화산재가 주로 흰색이나 밝은 회색 계통이거든. 그럼 그게 10km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햇빛 차단하면 어떻게 된다?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주니까 추워질 거야. 지금 화산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저기가 있는 거고, 걔가 햇빛 가리니까 추워지는 거야. 알겠어요? 또 지표면 변화로 인한 반사율의 변화. 숲으로 덮여있던 지역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맨 땅이 드러나 버렸다. 산불 같은 거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거의 뭐 맨 땅이 드러나 버렸다. 흙으로. 그러면 초록색일 때는 태양 에너지 흡수를 되게 잘하는 색깔이거든. 검은색 다음으로 햇빛 흡수 잘하는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검은색 패딩이 없으면 초록색 패딩을 사서 입으시면 될 거예요. 아마 다 쳐다볼 거예요. 우와, 초록색이야. 좀 그렇겠지? 알겠지? 근데 그 초록색이 어떤 게 맨 땅이 드러나서 약간 뭐 베이지색, 흑색, 황토색으로 바뀌면 반사율이 커져 버린다. 알겠죠? 맨 땅, 사막은 반사율이 큰 색깔이야. 그러니까 태양에너지 흡수를 오히려 더 못해. 알겠죠? 기억하시고, 수륙 분포의 변화로 인한 해류 변화. 잘 흘러가던 해류가 대륙이 두 개로 쪼개지면 갑자기 직진을 벌여요. 응? 따뜻한 해류가 잘 흘러들다가 대륙에 막혀서 삥 돌아서 우리 동네까지 왔어. 우리 동네가 되게 원래는 북쪽이라서 찬 지역인데 온도가 낮은 추운 지역이어야 되는데, 따뜻한 해류가 대륙을 삥 돌아오다가 우리 동네까지 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는 덜 추운 날씨를 나타내는 덜 추운 기후였는데, 대륙이 오랜 시간에 걸쳐 두 개로 쪼개지더니 따뜻한 해류가 질러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우리 동네 쪽으로 따뜻한 해류가 안 와버리더라.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예를 들어 우리 동네가 이렇게 대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적도가 이렇게 있다. 적도 쪽으로 흘러가는 따뜻한 해류가 가다가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 북위 한 50도 정도에 해당하는 고위도 지역이라 추운 동네인데, 따뜻한 해류가 여기까지 오는 바람에 위도에 비하면 생각보다 따뜻한 그런 기후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대륙이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쪼개져 버렸어. 그랬더니 이쪽으로 흘러가던 해류가 일로 안 가버리고 직진. 그럼 이쪽에는 열 에너지 공급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장기적인 거긴 하지만, 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이거는 너희들이 제일 원인 제공자라 그랬지? 그지? 이런 것들을 지구 내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납득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쌤, 근데 지금 이것도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한 반 정도 선에서만 얘기를 했어. 왜냐면 거기까지는 네가 들어도 다 알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 다음 내용은 좀 어려워. 지구 외적 원인이라고 써있죠, 그죠? 지구 외적 원인, 천문학적인 요인, 천문학적인 원인이라고 써있습니다, 그죠?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천문학적인 원인,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배울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만한 내용도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자전축 기울기 방향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전 궤도 모양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흑점력이 써 있냐? 태양 활동 변화. 이거 넘어갈게요. 요 세 개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의 상식을 테스트 해봅시다.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 있어. 몇 도 기울어 있어? 요 정도. 그러니까 몇 도냐고. 요 정도가. 어? 야 이거 뭐 거의 2명 중에 1명은 아는데, 그럼 통계상 지금 이 중에 3명은 알아야 되는 얘기잖아. 응? 지구 자전축 기울기 45도. 큰일 나죠. 큰일 났구나. 12도. 12도. 막 던지는 거지 지금. 응? 자 우리 불굴의 희망 정한. 한 명도 없어. 지금 알지? 아는데 지금 애들이 이제 무슨 짓거리 하나 지금 보는 거지. 저거 그만해. 표정이 앞에서 지금 비웃고 있었어. 막 듣고는 저런 너 만약에 애들 거 다 듣고 너까지 틀리면 너 진짜 완전 WAST 되는 거야. 뭔지 알지? 쓰레기로. 자 지수. 아 너무 막 나가네. 다음 번째 얘기 다 했나? 저 안 했지. 도전! 로또냐? 이게 무슨? 막 숫자 던지는 거야? 도전! 23도. 오 정답입니다. 몰랐지 솔직히. 몰랐지?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 알려줬어? 지구 자전축 기울기 23.5도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좀 웃겨.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 있다는 뜻인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23.5도잖아. 그지? 응? 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름이 있어. 지구의 공전 궤도면. 지구가 태양 주변 돌 때 이렇게 도는데, 요거를 선으로 만들거나 평면으로 만든 거를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고,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단 말이야. 살짝. 그지? 뭐 이쪽으로 해도 되지만, 뭐 어디로 했냐? 뭐 이쪽으로 했으니까 이쪽으로 했지? 이쪽으로 했다고 치면 똑바로 섰을 때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 있다는 거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천문학에서 뭐를 많이 쓰냐면 여기를 많이 표현해요. 여기. 그럼 여기 몇 도겠어? 여기가 23.5도면 여기 66.5도겠지. 그죠? 옛날에는 여기를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이루는 각이 66.5도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알겠지?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자, 그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럼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23.5도 기울어 있다. 그러면은 지구는 영원히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 있느냐? 21.5도에서부터 24.5도 사이로 변하긴 변해. 한 4만 1000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느낌상 한 2만 년 지나면 24도, 24도가 넘어 있을 수도 있어. 또한 3만 년 지나면 21도 돼 있을 수도 있어. 또한 4만 년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오고. 근데 뭐 인간의 역사가 몇 천 년 안 되기 때문에 기록상은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자전축 기울기 변화야. 기울기 크기 변화. 그럼 저게 뭐에 영향을 주느냐? 저게 뭐에다가 영향을 주느냐 하면 이제부터 이제 상식 겸 천문학이야. 자, 여기 태양이라고 하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지구에게 빛과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태양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매 순간순간 뿜어내는 에너지의 몇 퍼센트 정도가 지구에 도달한다 그랬지? 예전에 얘기했는데,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 몇 퍼센트 정도가 지구에 도달해? 퍼센트로 표현을 못해. 매 순간순간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 정도가 지구에 온단 말이야. 만약에 그게 20억 분의 2로 는다, 우리 다음 주에 못 만나. 알았어? 그냥 없을 무로 바뀌어. 없을 무. 응?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는. 알았어? 응? 아무튼 20억 분의 1 정도가 도달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지구의 곳곳에 고르게 도달하지를 않습니다. 응, 그지? 이유는 버티고 지구가 둥그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태양 에너지가 막 온다라고 치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윗동네는 햇빛이 완전 비스듬히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 밑에 동네는 어때? 밑에 동네는 햇빛이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죠? 그죠? 잘 봐봐. 여기 지금 칠판에 한 칸 정도 간격이 이 정도거든. 한 칸? 지금 눈금이 있어. 이 한 칸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요 동네는 요만큼 면적에 도달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위쪽에 가면 한 칸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여기까지야. 이만큼에 분산돼 버린다는 얘기야. 거의 딱 봐도 2배가 넘지. 그지? 그러면 똑같은 요 정도의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요 정도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요 한 칸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그림상으로 봐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저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좀 과잉인 측면이 있고요. 이 고위도 지역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네가 추워 안 추워? 춥지? 여긴 덥지? 그지? 대충 중간 정도가 작정하겠지? 물론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서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결국 여기는 뭐냐? 햇빛이 수직에 가깝게 내리쬐고 여기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이런 단어를 이제 선생님이 언급을 할 텐데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태양의 남중고도. 자,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질문 할 거야. 자, 재진. 천문학의 아주 기본적인 걸 너한테 한 3개 정도 물어볼 거야. 하나 틀릴 때만 하나씩 맞을 거야. 알았어? 응? 도전? 어떻게 맞을 건 줄 알아? 싸대기. 풀수이고. 이거 틀리면 인간이 아닌 거야. 자, 태양이 아침에 떠 저녁에 떠. 뭐 싸대기? 태양이 아침에 떠 저녁에 떠. 뭐야? 진짜 맞아야겠는데? 크게 얘기해. 아침에 떠. 오케이. 하나 통과. 자, 동쪽에서 떠 서쪽에서 떠. 고민을 하네. 서쪽에서 뜬다고? 잠깐만. 야, 너 일로 와봐. 나랑 토론 좀 하자.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는 그냥 팩트야. 알았어?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할 거야. 진짜 이거 좀 어려워.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때가 몇 시야? 이게 저 어려운 건데 이것도 맞추고 안 되겠어. 뭐 태양이 서쪽에 뜬다 그러지 않아. 진짜.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때가 낮 12시 정오라고 부릅니다. 동쪽에 뜰 때는 땅에 붙어 있고요. 남쪽으로 치우쳤다가 서쪽으로 져요. 그지?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나라라서 이렇게 말하면 알지? 적도 쪽도 아니고 북극도 아니고 중간에 중에 끼어있는 나라라서 이런 별이나 태양이나 달들이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거, 밤중에 움직일 수도 있고 낮에 움직일 수도 있는데 움직이는 경로를 보면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으로 치우쳤다가 서쪽으로 비스듬히 진다고. 이 남쪽 한가운데 왔을 때 가장 높이 떴을 때의 고도를 남쪽 중앙에 왔을 때 고도, 남중고도라고 부르는데 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계절에 따라 바뀌어. 자전축이 기울어서 그래. 이 태양의 남중고도를 H라고 놓으면 구하는 식이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 여기에 이제 자전축 경사각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플러스 23.5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23.5도일 때고 이때도 있고 이 사이 값도 있단 말이야. 이 사이 값은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값은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 1년 중에 가장 큰 값일 때가 플러스 23.5고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23.5라고. 플러스 23.5를 쓸 때를 우리는 24절기 중에 하지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어요? 마이너스 23.5를 할 때를 우리 뭐라 그런다? 동지라고 부릅니다. 동지. 반면에 더하기 빼기 0을 넣는 경우가 있어. 이때를 우린 춘분, 추분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는 단어지? 그지? 이게 1년 내내 바뀐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위도를 한번 얘기해볼게. 서울 북위 37.5도 노르스. 그럼 서울 기준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태양의 남중고도를 춘분날 태양의 남중고도 90도 빼기 37.5도 몇 나와? 52.5도가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치? 참고로 추분날도 그렇습니다. 추분 똑같이 나와서 52.5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진날은 어떻게 되느냐? 이 52.5도에다가 여기까지 동일하잖아, 그치? 더하기 23.5를 한다고 그럼 몇 나와? 76도 나와요. 그죠? 반면에 동짓날은 어떻게 되느냐? 52.5도에다가 빼기 23.5를 하기 때문에 29도밖에 안 나와버린다고. 햇빛이 76도면 직각되기 조금 전이에요. 생각보다 76도라는 각도가 큽니다. 직각에 가까워질 정도야. 근데 29도면 30도도 안 돼.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뀌느냐? 태양의 남중고도가 바뀌고 이것 때문에 낮의 길이가 바뀌고 그게 결국 계절 변화인 거란다고. 그런데 잘 봐야지 아직 안 끝났어? 이 23.5도라는 각도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니까 바뀐다니까 이렇게. 만약에 24.5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24.5가 되면 요거는 더하기 24.5가 되는 거니까 1이 커지겠지. 77 되겠지. 여기는 몇 되겠어? 1이 줄어서 28 되겠지. 그럼 29일 때보다 28일 때가 더 춥겠어, 덥겠어? 추울 거야. 더 비스듬하잖아. 1도만큼 더 녹아버리잖아. 1도만큼 더 서버리잖아. 77도면. 여름엔 좀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해가요? 그런데 21.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더하기 23.5 하던 거를 더하기 21.5만 하면 2도만큼 까져서 이게 76도가 아니라 74도 되겠지? 그럼 여름에 조금 덜 더워지겠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29도에서 2도가 증가해서 31도 될 거라고. 여름은 조금 덜 추워지겠지? 이거를 우리는 연교차라고 불러. 무슨 차? 자전축 경사각이 지금보다 더 커져버리면 여름에 더울 때랑 겨울에 추울 때랑 차이가 더 커져. 이걸 연교차 증가. 반대로 21.5도가 되면 지금이 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건 좀 내려가고 여기 좀 올라가니까 연교차가 준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연교차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두 번째. 자전축 기울기 경사 방향의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하나 까버립니다. 우선 응?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참고로 이거 반시계 방향이야. 위에서 보면 도는 그런 현상을 지구의 공전이라 그러지. 이걸 지구의 공전. 하루에 한 바퀴 제자리에서 도는 거는 지구의 자전이라고 부르죠. 그지? 그런데 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원궤도가 아닙니다. 무슨 궤도? 타원 궤도야. 타원. 심하진 않은데 지구의 공전 궤도를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가정할게. 만들어지면 나름 약간 비스듬히 봐서 기울어 놓기도 해요. 태양이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 좀 설명을 위해서. 응? 그리고 지구가 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다녀요. 1년에 한 바퀴씩.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지구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자전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앞뒤로 좀 빼고 얘기해볼게.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지칭하는 용어가 멀 원자에 날 일자 써서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점? 원일점. 그럼 여기 뭐라 그러겠어?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울 근자 써서. 오케이? 그런데 북반구에 속해 있는 지구의 적도 위쪽에 있는 우리 기준의 계절이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야.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누워있으면 그 동네 여름이야. 여기 자전축 꼭대기가 태양 쪽으로 누워있으면 여름이야. 반대로 누워있으면 겨울이야. 응? 그래서 남반구는 겨울이지? 남반구는 여름이지? 그런데 이 자전축 경사 방향이 약 13,000년 후에는 반대로 바뀌어요. 13,000년 후에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 기준에 여기가 뭐로 바뀌는 거야?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겨울 자리가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 자리가 겨울로 바뀐단 말이지. 그런데 봐봐. 겨울인데 멀어졌어. 그죠? 우리 멀 때가 여름이고 가까울 때가 겨울이란 말이야. 지금 북반구 기준에. 근데 13,000년 지나면 멀 때가 겨울로 바뀌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추워지겠냐? 덜 추워지겠냐? 더 추워지겠지. 그지? 가까울 때 겨울이었는데 13,000년 지나면 멀 때 겨울로 바뀐대. 그럼 지금보다 좀이라도 더 추워지겠지. 이번에 여름 어떻게 돼? 가까운 여름이니까 좀 더 더워지겠지. 그래서 13,000년 후가 돼버리면은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하면 연교차가 커집니다.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진다고. 반면에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냐? 여기 남반구 멀대 여름 될 거 아니야. 멀대 여름, 그지? 멀대 여름이니까 좀 선선한 여름. 가까운 겨울이니까 따뜻한 겨울. 남반구의 경우는 연교차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이게 타원 궤도로 도는 상황에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어서 그래. 참고로 북극성도 바뀝니다. 지금 우리 지구의 자전축 북극에서 하늘을 쭉 올라가서 지구 자전축을 연장하면 저기 뭐 있어? 북극성이 있거든. 그지? 13,000년 지나면 자가 얘로 바뀝니다. 뭘까요? 검은고 자리에 있는 직녀성이라는 별이에요. 13,000년 후에는 직녀성이 북극성을 대신할 거란 얘기야. 궁금하면 살아보시든가. 13,000년? 13,000년이 얼마나 길어? 참고로 단군 할아버지가 5,000년이 안 됐어. 참고해. 13,000년이면 단군 할아버지가 한 2번 반 정도 다시 태어나고 세월이 흐르고 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자, 이게 지구 자전축 기울기 방향의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전 궤도도 쌤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타원 궤도로 심하게 찌그러뜨려서 그렸잖아. 이 궤도도 한 5만 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원에 가까워지다가 찌그러졌다가 원에 가까워지다가 바뀌어가지고 멀 때의 거리, 가까울 때 거리가 막 바뀌어. 그럼 그거에 영향도 받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화석연료를 뗀다고 해서 갑자기 뭐 공해를 배출한다고 해서 우라늄을 막 사용하는 핵발전소를 늘린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 이거 그냥 아주 자연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늘 생기는 현상이라서 지구 기후변화의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 내년에 고2 올라가서 지구과학을 혹시 배우게 되면 내후년이겠구나. 배우게 되면 무조건 배워. 그 부분에서 여기를 좀 많이 복잡하게 배울 거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근데 선생님 지금 말한 내용이 사실은 거의 한 80% 정도 얘기를 해버렸어. 응? 그러니까 넌 이 부분 나간다고 나중에 쫄지 마세요. 너희들이 이미 기본이 닦여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여기 봐봐.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식 저거 좀 암기 좀 해주고. 응?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적어. 야. 오른쪽에 공간도 많은데 플러스 강의 밑에 기상, 기후 써있고 공간도 많은데 남중고도 구하식 지워버렸네.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식이에요. 태양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남중고도 H는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 태양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23.5가 된 거고, 응? 다른 천체는 또 다른 방법을 써먹기도 합니다. 원리는 같지만.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뀐다 그랬지?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게 되면 낮의 길이가 변화가 되고 낮의 길이가 변한다는 얘기는 일사량을 받는 시간이 변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계절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이 만약에 안 기울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처럼 중위도에 있는 나라가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는 1년 내내 봄일 거야. 응? 봄 아니면 가을? 참고로 계절 변화가 안 생기면 인간이 지적인 그런 발달이 더뎌진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떠올려봐. 적도에 있는 곳 한 곳도 없어. 한 곳도 없어. 심지어 이집트도 북위 20도 정도 됩니다. 그나마 조금 계절 변화가 제법 있는 곳들이란 말이야. 좀 심하게 있던가. 응? 그리고 그 중세 이후에 이제 또 나름 문화가 꽃피었던 유럽 같은 경우도 중위도잖아.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위도가 더 북쪽이거든. 영국이 위도 한 40도, 45도 정도 되니까. 응? 그 지역은 여름엔 더럽게 덥고 겨울엔 더럽게 춥단 말이야. 우리도 알잖아, 그지? 그러면 왜 문명이 발달해? 추우면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덜 추울까? 그지? 더우면 어떻게 하면 덜 더울까? 이러다가 자꾸 이제 지적 능력이 개발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알다시피 이건 특정 민족을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닌데, 비하하는 거죠. 비하하는 건데 정확히 맨날 더운 동네, 먹을 거 천지인 곳 이쪽 가면 문명 발달이 조금 잘 안 일어납니다. 응? 이런 얘기하면 또 진짜 특정 나라 비하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우리끼리 모르는 거니까. 선생님 친구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업을 망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한 십몇 년 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했어. 짝퉁 브랜드 만드는 옷 만드는 공장을 했거든. 자전거 그려진 브랜드 말이야. 응?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아야 되는데 반대로 뒷바퀴가 크고 앞바퀴가 작다든지. 응? 누가 봐도 아디다스 같은데 짝대기가 5개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딱 봤는데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각도가 애매하게 돼가지고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는 그런 짝퉁들만의 공장을 운영을 했는데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됐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 근데 거기들도 이제 도시에 있는 공장이니까 인도네시아가 생각보다 깍대기가 엄청 크거든. 근데 세계 지도에서 거기 인도네시아 보면은 우리나라랑 별 차이 안 나네 싶지.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 평면으로 된 지도 있지, 적도 쪽은 실제보다 한 반 이상 작게 그려지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중위도가 제대로 사이즈로 나오고 고위도는 엄청 커지게 나오는. 러시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린란드도 그렇게 안 큽니다. 아프리카 같은 게 엄청 큽니다. 호주도 엄청 크고요. 아무튼 적도 근처는 오히려 실제보다 축소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한 10배 정도 큰데 우리보다. 지방에서 이제 도시로 일하러 온 거잖아. 물론 지금은 이제 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한 20년 전 얘기를 해주면 20년 전쯤에 인도네시아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 월급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1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대. 우리 돈으로 하면. 응? 물가가 다르니까. 근데 그 돈이면 있잖아. 딱 공장 앞에 기숙사에서 기숙사비 내고 집에다 절반 정도 보내고 기숙사비 내고 식비하고 알지 옷 사고 이런 거 생활 유지비 하면 한 푼도 안 남을 정도의 금액이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듣고 얘기를 했어. 이 노동력 착취하는 이 약질 사장, 인간적인 대우는 해줘야지. 그런데 그 친구 한 말이 이거야. 걔네들은 돈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참고로 지금은 아니야. 지금 15년, 20년 전 얘기하니까. 언니 나쁜 새끼네. 내가 이랬다? 근데 걔네들은 뼛속 깊이 이 유전자가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온 DNA가 저축을 안 하는 마인드래. 그러니까 돈을 더 줘서 니네한테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도 만들어 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몇몇 애들은. 근데 애들이 마인드가 안 돼. 저축을 안 한대. 그 왜 그런 줄 알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얼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동네는 1년 중에 제일 추울 때가 한 23도, 24도일 때야. 제일 더우면 우리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널브러져 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럼 굶어 죽냐? 아니 여기 산에 올라가 먹기 천지야. 야생에 먹기 천지인 거야. 응? 그러니까는 다음을 비약해서 먹을 게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저축한다는 마인드가 없대. 그날 그 민족 문화가 그렇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개량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거야. 그냥 널브러져 자도 그냥 편하게 살 측면 취하는데 굳이 예쁘게 집을 만들어 놓고 빨간 벽돌로 지붕 새놓고 집안에 온갖 갖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그 적도 주변이라든지 극하게 추운 지역, 극하게
극하게 더운 지역 같은 경우는 문명 발달이 힘들다. 결국은 이게 뭐냐? 자전축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절 변화가 생기면서 특히 그 계절 변화가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중위도 지역이 제일 문명이 발달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응? 우리도 봐봐. 겨울에 추우니까 난방을 위해서 벽난로도 만들고 구들장도 만들고 온돌 그지? 그래 안 그래? 겨울에 눈 많이 내리니까는 저기 울릉도 같은 경우는 눈 되게 많이 내리거든.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일본 서부 지역만큼 내린단 말이야. 막 1m씩 내려버린다고. 그럼 눈이 그렇게 많이 내려버리면 행동에 제약이 생기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렸을 때는 그냥 집안에서 기본적으로 한 1, 2주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거랑 이런 거 다 키핑해 놓고 그 안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처마를 길게 빼놓잖아. 처마를 길게 빼놓고 집은 요만한데 지붕을 저기까지 한 두세 배 좀 심하고 한 2배 정도 늘려놓고 그 안에 공간만 되면 거기는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머리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너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인간들이 공부를 안 해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추운데 밖에 내놓고 너 새끼 이거 부채 풀 때까지 들어오지 마. 막 이런 거 좀 해줘야 돼. 해? 해? 자,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궤도 모양도 이런 비슷한 효과, 이런 연교차라든지 계절 변화를 좀 더 심하게 한다든지 덜 심하게 한다든지 그런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양 활동 변화 써있지? 태양 활동 변화는 태양의 표면을 잘 보면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부르는데 대기층을 채층이라고 부르고 이거 배우잖아 중학교에서 플레어, 홍역, 코로나 이런 거지. 태양의 표면의 광구에 쌀알무늬라는 모양이 나타나고 흑점이 나타나는데 흑점수가 많을 때가 태양 활동 극대기란 말이야. 태양 활동이 평소보다 셀 때 이게 약 11년마다 극대기가 한 번씩 생겨. 흑점이 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한 11년쯤 됐을 때 갑자기 훅 그러다가 또 막 하다가 또 11년쯤 됐을 때 훅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생기는데 그럴 때에는 지구에도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얘기. 오히려 11년마다 한 번씩 태양 흑점수 극대기, 태양 활동이 강해지는 시기가 11년 정도마다 10에서 한 11년, 12년마다 한 번씩 있어줘야 되는데 그 텀이 한 서너 번 정도 쉬어버리면 한 7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원래 한 대여섯 번 이상은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영향이 지구에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오히려 지구가 추워질 수도 있어. 평균기온 떨어질 수도 있어. 실제로 역사에 보면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650년대부터 한 1720년까지 그 시기 한 70년 시기에 태양의 흑점수 극대기가 없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과 기근이 돌았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람 잡아먹고 그러던 시절이란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 시기가 1650년대 그쯤은 언제쯤이냐? 해정태세 해봐. 예성년중 임명선 선조가 1590몇 년이잖아. 그지? 임진을 했다니까 광인, 효, 현 이쯤일 거야. 현종, 숙종 이쯤일 거야. 응? 경종 이쯤에. 응? 그 시기를 가지고 드라마 만든 것도 있었죠. 몇 년 전에. 그것 때문에 넷플릭스가 떠버렸잖아. 킹덤이라는 드라마. 좀비라고. 걔도 좀비를 안 좋아하는데 그 시기는 그럴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이야. 기근이 제일 심했거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럽도 그 당시에 뭐가 돌았어? 흑사병 돌았어. 이렇게 태양 활동으로 인해서 흑점수의 변화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그게 지구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란 말이야. 기후변화를 잘 파악을 하고 잘 대비를 하고 그지? 예방하기는 힘들지만 자 그럼 과거의 기후도 어땠느냐 어떻게 연구하느냐 선생님 좀 전에 말한 그 뭐 현종 뭐 숙종 이럴 때는 고 문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것들 글자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자 밑에 봐 나무의 나이테 연구 나무의 나이테는 일단 계절 변화가 심한 동네에서 나이테가 잘 생깁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이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 나무들은 나이테가 없어요 1년 내내 고온다 습하다 보니까 그냥 쑥쑥 자라는 거야 나이테가 없대 그리고 우리가 100년 걸려 자랄 나무가 걔네 한 2, 30년이 자라버립니다. 응? 우리나라는 한 두께 막 어른 한 3명이 둘러싸야 된다 그러면 500년 먹은 나무, 600년 먹은 나무 하는데 걔네는 100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다가 나이테도 없대.
그래서 이렇게 무늬 없는 나무 좋아하는 목재, 고급 목재로 쓰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나 나이테가 있는 무늬가 더 멋있어서. 자, 아무튼 이 나이테가 왜 생기느냐?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니까 부피 생장이 찔끔 일어납니다. 여름에는 고온다습하니까 부피 생장이 쑥 일어납니다. 그 다음 겨울이 되면 또 찔끔 일어나고 또 여름 되면 쑥 일어나고 겨울 한번 겪을 때마다 한랭 건조한 시기에 겨우겨우 자랐던 그러다 보니까 색깔 조직도 달라가지고 고개 라인으로 잡히는 게 나이테인데 나이테 간격이 넓으면 그러니까 평소에 나이테 간격이 1cm 뭐 2mm였는데 갑자기 특정 시기 한 100년 전에는 갑자기 나이테 간격이 3mm, 4mm로 바뀌었어. 그 시기는 1년 동안에 다른 애들은 2mm 성장할 때 이 시기는 4mm 성장했다는 뜻이야. 그 얘기는 뭐야? 나무의 생장이 훨씬 더 유리한 고온다습한 환경이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거기 줄 보세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무의 생장 속도가 빨라 나이테 간격이 넓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인데 빙하코어. 빙하가 형성되면 빙하 속에 공기방울 들어가겠지, 그지? 근데 빙하도 봐봐 여기. 빙하도 쌓일 때 원래 눈이 쌓였다가 눈이 나중에 얼어붙어서 빙하가 되는 거거든. 왜 봐요? 에베레스트산 중턱에 있는 뭐 산악빙하가 있다고 쳐. 그 동네가 추운 건 맞지만 그래도 거기도 계절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내린 눈과 겨울에 내린 눈이 빙질이 달라요. 그런 거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얼음의 결이 변해버리는 거야. 빽빽하다가 촘촘한 뭐 너 좀 듬성듬성하다가 빽빽하다가 이 반복되면 얼음의 조직 가지고 아 겨울을 몇 번 겪었다. 그럼 이게 10만 년 된 빙하인지 100만 년 된 빙하인지 5만 년 된 빙하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10만 년 된 빙하로 판명이 됐어. 빙하의 그 나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고 1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얼음에 대해서 보니까 속에 기포가 뽀글뽀글 들어있거든. 기포를 분석해봤더니 요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비율보다 이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많아.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약 0.03% 정도 되는데 요 1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기포 속에는 0.04%가 들어있더란 말이야. 그럼 뭔 뜻이야? 지금보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았구나. 그 시기에는 더웠지 않을까? 이렇게 적으면 더 추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니? 한 가지가 더 있어. 어려운 게 저기 봐. 빙하가 형성되면 공기방울에라고 써있는데 공기방울에 들어있는 대기 성분으로 기후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하나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얼음이라는 입장에서 얼음. 지금 얼음의 화학식은? 정한 얼음의 화학식은? H2잖아. 뭐 다른 게 있을 줄 알았어? 야 니네가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거니까 물어보는 거야. 응? H2O 좀 더 깊이 가봅시다. 여기 좀 한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소가 원자번호 몇 번? 원자량 몇? 양성자 하나만 있어서 원자량 1이야.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 8번. 원자량이 16입니다. 산소의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가 8개, 중성자도 8개 들어서 그게 핵이 차지하는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원자량 16이야.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냐? 한 10,000개나 20,000개 중에 1개 정도가 중성자가 조금 튀는 새끼들이 있어. 그래서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고 원자량이 16인 산소가 거의 대부분인데 아주 드물게 산소 18자리가 있어. 원자량 18자리. 이거를 욕한 거 아니야? 산소 18이라고 불러. 그러면 H2O 물 분자 중에 산소 16으로 만들어진 물 분자가 대부분이겠지. 근데 가끔 산소 18로 된 물 분자가 있어. 그러니까 평범한 지구에는 이거 나도 정확한 수치 모르니까 예를 들어볼게. 산소 16으로 만들어진 물 분자가 10,000개 있으면 산소 18로 만들어진 물 분자가 1개 정도 있어. 그럼 이게 평소 노멀한 상태라고 생각하자고. 그런데 빙하를 분석해봤는데 빙하 바닷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거지. 빙하는 얼음 H2O인데 H2O 속에 들어있는 그 산소의 비율이 산소 16자리가 10,000개가 나오면 산소 18자리가 5개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거 평소보다 5배 많은 거죠, 그지? 그럼 이건 무슨 경우일까?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빙하를 이루는 물 분자는 다 눈이 내려서 그 눈이 얼은 거야. 그지? 그럼 눈 입자였겠지? 그럼 눈은 원래 눈 되기 전에 뭐였어? 구름 속에 있었던 수증기들이나 물방울들이지?
그럼 그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은 다 어디서 증발한 거야? 바다에서 증발한 거야. 대기 중에 있는 구름은 99.99% 바닷물 증발해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응결한 걸 말이야. 오케이? 그럼 결국은 산소 18짜리 물 분자가 증발을 평소보다 많이 했다는 얘기지. 바닷물에서. 그지? 근데 눈치 깠겠지만 산소 16보다 산소 18이 중성자가 2개 더 있어서 더 무거워. 원래 무거운 애는 증발이 잘 안 일어나. 그지? 그래서 10,000개 중에 하나 정도 증발한다는 게 평소 상황인데 5배나 더 많이 증발했어. 더워서 그럴까? 추워서 그럴까? 증발이 더 활발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더웠다는 얘기야? 추웠다는 얘기야? 더웠다는 얘기야. 어? 더 무거워서 증발 잘 안 하는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가 평소보다 5배 정도 많이 증발했다는 얘기는 더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빙하를 분석했는데 산소 18의 비율이 너무 크면 그게 10만 년 전이다. 그럼 그때는 지금보다 더웠다. 오히려 그럼 적으면 추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화석 연구에서 여기에서 살 생물이 아닌데 웬 알래스카 바닷가 지층에 산호? 뭐지? 거기까지 더웠나 보지. 그지? 아니면 이 땅덩어리가 더운 동네에 있다 이러고 옮겨왔든가. 하여튼 첫 번째 거라고 얘기한다면 땅덩어리가 움직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지역까지도 산호가 성장할 정도로 더웠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과거 기후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주기적인 패턴으로 나오더래요. 최근에 다시 더워지는 추세로. 알겠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가 밑에 B 지구온난화부터 하겠습니다.